이번 시간에는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람직한 가족, 기능적 가족, 바람직하지 못한 가족, 역기능적 가족 이렇게 해서 기능적 가족과 역기능적 가족에 대한 이런 그 특징을 적었습니다. 굳이 우리가 시험용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읽어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특히 역기능적 가족을 보시면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경계하거나 적대적이다, 거리감이 있다, 수동적이다, 배려가 없다, 가족 규칙이 일관성이 없다, 힘의 구조가 수시로 저거 6번 체크해 주시고 힘의 구조가 수시로 바뀐다. 이게 꼭 부정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안정성은 떨어진다는 점에서 역기능적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힘의 구조가 수시로 바뀐다. 거기다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좋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들 간에는 바로 경계선이 존재하죠. 우리는 인간들도 또 가족들도 또 다 체계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사자의 정체성을 인정해주는 외곽에 보이지 않는 관념의 선을 경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도 다른 가족과 다른 환경과의 경계선도 존재하지만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바로 다른 구성원들과의 소위 경계선이 존재를 합니다. 처음에는 어린 시절에는 잘 모르니까 엄마 아빠나 형 누나 또는 그들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경계선을 마음껏 들어다니고 들면 알미하지만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엄마 아빠의 권위도 인정해야 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지만 자식의 권위도 인정해주는 이런 자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바로 그 모습을 보이게 되는 뭐냐면 한계선을 우리가 경계라고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의 경계선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밀착된 가족으로서 분리되지 않은 분화되지 않은 밀착된 경계선도 있고 그런가 하면 분리된 가족 아주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강한 듯이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서로 무관심할 수도 있는 분리된 경계선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느 정도의 반투과성을 가지고 넘어설 수는 있으나 넘어서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서로 넘어서지 가능한 한 넘어서지 않으려고 자중하는 서로 의사소통도 자연스럽고 자유로우면서도 어느 정도 제한, 컨트롤, 소위 절제를 하는 이런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명확한 경계선이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바람직한 경계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착된 가족이나 분리된 가족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되 오른쪽 3번에 있는 명확한 경계선을 보시면 명확한 경계가 있는 곳에서 가족원들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건강하게 양육되며 어느 정도 자율이 허락된다. 경계선은 지지, 양육, 포용 등을 제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서는 사회적 실험의 자유, 개별성, 그 자신만의 자아 정체성 등을 인정을 한다. 자, 이런 등등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경계선이라는 용어는 나중에 가족 치료를 보게 되면 바로 미누친 모델이라고 하는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아주 핵심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리라 하지만 미리 한번 다시 선수학습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생활주기가 있지요. 가족 생활주기. 가족 생활주기는 어느 누구나 똑같은 생활주기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거의 비슷한 칸티기를 통해서 생활주기를 설명을 합니다. 암기라고 하진 않겠지만은 여기 카터와 맥 골드릭과 같은 경우에는 가족 생활주기를 소속되지 않은 성인 단계, 그때 소속되지 않은 성인 단계는 아직은 미혼의 상태에서 독립된 개체로 살아가는 단계까지를 소속되지 않은 성인 단계, 그리고 나서 결혼, 미혼의 단계로 넘어서 신혼부부 단계, 어린 자녀를 둔 단계, 청년기 자녀를 둔 단계, 바로 이 혼인이란 이름으로 부부가 만들어지고 혈연이란 이름으로 부모 자식 관계가 만들어지는 단계를 3개의 단계로 나눴죠. 신혼부부 단계, 어린 자녀 단계, 청년기의 자녀를 둔 단계, 3단계.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가 분화되어 가는 단계에서 자녀의 독립 단계, 그리고 자녀가 또 후세를 남으로써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가 되는 단계. 이렇게 카터와 맥 골드릭은 이렇게 나누기도 했지만 두발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면 미혼의 단계는 다루지 않았어요. 두발은 바로 기혼의 단계부터 다뤘는데 자녀가 없는 부부, 자녀 임신 가족, 학령 전 가족, 학령 전 자녀 가족, 학령기 자녀 가족, 그야말로 결혼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 자녀가 있는 단계를 6개의 단계로 나눴어요.
맞으면 5개의 단계로 나누고 자녀가 독립하는 단계를 또 분리시켰죠. 그래서 총 8개의 단계로 나누되 자녀가 없는 또 임신한 그리고 학령 전 그리고 학령기 자녀 단계 그리고 나서 10대 자녀라고 해서 청소년기라고 하는 10대 자녀 가족까지 해서 가족의 단계를 5개의 단계로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족이 분화되어가는 첫 번째 자녀부터 막내 자녀까지 막둥이 자녀까지 독립되어가는 성인 초기라고 설명을 했지만 첫 자녀 독립부터 막내 자녀 독립의 시기까지 해서 6번째 단계 그다음에 중년 부모, 조부모 이렇게 해서 나누기. 그래서 학자들마다 나누는 기준점은 거의 비슷한 줄 알겠지만 그것을 얼마나 세분화했느냐 하는 것이고 표현은 좀 각기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족의 특성과 가족 구조를 보시면 가족의 특성과 가족의 특성을 보면 역시 우리가 뭐니 해도 의사소통을 통해서 가족의 특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이론도 있고 또 SMCR 이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 가족이기 때문에 보통 이 보면은 의사소통을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SMCR 이론. SMCR은 이것은 말하자면 센더가 메시지를 채널을 통해서 리시버에게 이렇게 보내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는 리시버가 샌더가 되어서 누구세요? 샌더가 되어서 바로 이 과정을 역으로 해서 샌더가 이제는 리시버가 되어서 이런 것의 반복을 통해서 의사소통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바로 이 채널의 단계, 채널의 단계, 이 채널의 단계에서 바로 의사소통의 왜곡이라든지 또는 뭐 소음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채널이 중요한 거죠. 채널. 그래서 SMCR 의사소통 이론이 바로 소통이기 때문에 이거는 쌍방향성을 한글로 쓰겠습니다. 쌍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방향성.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커뮤니케이션 이론.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또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이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샌더가 리시버에게 보낸 이런 그 자료가 다시 리시버가 샌더가 되어서 샌더를 리시버 삼아서 보내는 이런 과정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샌더가 바로 이것을 디코드, 인코드죠, 인코드. 음성 부호를 바로 어떤 전자 부호나 음성 부호로 이렇게 바꿔서 이것을 소위 보내게 됩니다. 채널을 통해서. 그러면 이것을 받는 사람이 그걸 디코드, 해석을 함으로써 바로 리시버의 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이 다시 역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역시 쌍방향성으로 의사소통은 이루어진다라고 논문을 발표한 것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라고 하는데 가족 내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이 채널, 이게 바로 시그널이죠. 시그널. 그야말로 음성 부호가 전파 부호로 바꾸어서 시그널로 이렇게 움직이고 그것이 도착할 때는 다시 그것이 음성 부호로 바뀌어서 우리의 이어폰에 들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 송신자가 부호화해서 인코드를 내서 시그널로 보내게 되면 바로 이것이 디코드 되어서 수신자의 귀에 도착하는 또 그것이 또 역으로 바뀌어서 움직이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 여기에 뭐 그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4번에 보시면 의사소통의 개념 4번에 의사소통에는 수신체계, 처리체계, 전달체계가 있으며 이들은 각기 자신의 감각기관에 의해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그냥 통상적이니까 이렇게 3개 수신체계, 처리체계, 전달체계가 있다.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의사소통에도 기능적, 즉 바람직한 기능적 의사소통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회통념상 보여지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뭐 기능적 의사소통, 뭐 특징? 우리가
봐도 뭐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주로 여기 출처는 것은 여기 I 메시지와 U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나 전달법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내가 내 생각은 이런데 너는 어때? 라고 먼저 나를 주체로 해서 화두를 끄집어내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은 I 메시지입니다. 그에 의해서 역기능적 의사 전달,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보시게 되면 회피적, 애매한, 불일치한, 그리고 이중 구성 메시지, 위장, 신비화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 U 메시지, 너는 왜 그래? 질책의 개념을 가진 U 메시지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개념을 갖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중 구성 메시지, 의사 전달 시 적어도 2개 이상의 상반된 2개 이상의 대등한 것은 같은 방향은 괜찮은데 상반된 메시지를 2개 이상을 이렇게 보낼 때는 이중 구속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위장 또는 신비화라고 하는데 가족 내에서 갈등이나 불화를 모호하게 하거나 가면을 쓰고 반응하는 현상을 위장 또는 신비화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저는 교재에서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사실 사티어는 가족치료 모형에서 경험적 가족치료, 사티어, 슈테커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특히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결속 또는 바람직한 의사소통 또는 그런 과정에 나타나는 정서적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 경험적 가족 치료가 되겠는 그중에 사티어. 사티어는 의사소통 유형을 공격형, 또 아첨형, 또 계산형, 주의산만형, 또 그다음 서로 도움이 되는 일치형. 물론 바람직한 것은 기능적 의사소통은 일치형입니다만 바로 여기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을 보면 공격형. 공격형은 지배형이지요. 또 그러면 아첨형, 효유형. 또 그런가 하면은 계산형. 또 주의산만형. 그리고 일치형. 이렇게 보되 앞에 있는 4가지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입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인 것이고 일치형, 샌더와 리시버가 주고받는 내용이 일치되는 것은 바로 이것은 기능적 의사소통이라고 해서 그래서 5개의 의사소통 유형을 가족 구성 의사소통을 제시하면서 그중에 기능적 의사소통 하나, 역기능적 의사소통 4개를 제시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는 먼저 공격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입니다. 공격형은 자기중심이죠. 그래서 이 공격형은 어떤 쓰겠습니다. 자기중심으로 타인은 배제하는 또는 타인은 무시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흔히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시대 후기로 바라보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지시하명만 하고 의사결정을 혼자 하는 이런 그 과정에서는 공격형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 지배형이지요. 타인의 입장은 전면 배제해버린. 그에 비해서 아첨형, 효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중심입니다. 타인중심이 돼 자기는 소위 자기 포기죠. 자기를 배제하는 거예요. 바로 이 가부장제 가족제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명하는 남편이나 또는 부모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그의 뜻에 대한 비판적 사고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기만 하는 이런 그 의사소통은 아첨형 또는 효유형이라고 합니다. 계산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형이라는 것은 이것은 타인 자기도 배제하고 타인도 배제합니다. 이건 뭐야? 철저히 계산 속에서 환경만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환경만 중심으로 돈 드는 것이 뭐야? 설사 내가 짜증나더라도 돈만 든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건 자기도 타인도 다 배려, 다 무시하고 오직 환경만을 중심으로 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계산형이 되겠어요. 다음에 주의산만형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산만형은 자기도 배제하고 타인도 배제하고
그리고 환경도 배제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여기는 일치형이라는 것은 모두를 고려하는 자기의 의사 중심성도 인정하고 타인의 입장도 배려하면서 상황이나 환경도 고려하는 것은 바로 일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사티어는 의사소통의 유형을 5개로 하되 역기능적 4개, 기능적 의사소통 하나로 설명을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뭐 읽어드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은 이미 우리가 단어는 봤습니다. 기능적 의사소통에서 I 메시지,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 U 메시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거기 I 메시지, 상대방이 나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로서 특정 상황에 대해 비난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3번의 나 전달법 I 메시지는 비단 부정적인 감정 표현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방법인데 4번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표현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문제가 되는 행동을 무조건 너 메시지를 때 너는 왜 그래? 너 때문에 내가 다친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런 행동을 했는데 비난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표현을 하되 너가 조금 전에 그런 행동인데 그런 행동이 나에게 이런 불편을 주었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I 메시지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U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U 메시지 상대방을 비난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으로 U 메시지, 너 메시지는 의사소통에 걸림돌이 되는 대표적인 방법이 된다. 사실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저도 어찌 보면 사티어의 의사소통으로 본다면 이 공격형, 집에서는 공격형, 그리고 밖에서는 점단 타고 오니까 짜증나니까 그냥 아첨형. 이렇게 집에서는 아주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집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밖에서는 이렇게 아첨형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그리고 I 메시지, U 메시지를 할 적에 집에서는 U 메시지. 지금이야 좀 많이 반성을 해서 우리 애들이 청소년기 있을 적에 왜 이렇게 질책하는 말투를 썼을까? 너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 말은 앞에 말은 안 해서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왜 너만 그러는 거야? 이런 그 질책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아도 불같은 성질을 가진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아빠나 엄마와 만나기가 싫은 거죠. 지나고 나서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저와 지금 인연을 맺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도 언젠가는 부모가 되고 또 청소년 자녀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양육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이 I 메시지, U 메시지를 글자로 배웠다면 한번 이것을 가슴으로도 한번 적셔놓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3번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너 전달법은 문제의 원인을 대부분 상대방에 둔다. 상대방을 책임 소재로 해서 정리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어요. 다음에 가족 사정이 있습니다. 가족 사정. 가족 사정. 우리가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만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당사자의 강점, 자원, 가능성까지도 같이 찾아가는 방법이고 또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속내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리적 측면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 접근할 적에 전문가란 이름으로 혼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대상자 그들도 같이 협력적 관계에서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정, 가족 사정 나와 있죠. 가족 사정이란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가족 내 또는 가족 외부 요인 이들 양자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 종합하여 그 가족에 대한 개입을 계획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어떤 사정이라는 용어는 잠정적인 개입 전략 수립 과정이라고 합니다. 잠정적인 개입 전략 수립 과정을 사정이라고 하는 뭘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잠정적으로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가족 사정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객관적 상황에 대한 사정뿐만 아니라
그들 상황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가족들이 가지는 주관적 측면에 대한 사정도 같이 포함된다. 문장이 내준해야 됐군요. 자, 거기 보면 첫째 줄, 둘째 줄. 가족 사정은 가족을 관찰하고 사정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객관적 상황에 대한 사정뿐만 아니라 이들 상황에 대한 둘째 줄 끝에 가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넷째 줄 주관적 측면에 대한 사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이게 사정.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 사정은 문제 분석뿐만 아니라 강점 자원 탐색을 통해서 잠정적인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활동을 우리는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진단, 앞에만 있으면 진단이죠. 또 그런가 하면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가능성을 탐색하는 활동을 사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심리적 측면만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은 진단이라고 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이 사정이라고 할 때는 진단과는 달리 이건 참여의 당연시입니다. 참여의 당연시. 바로 이 참여의 당연시는 결국에 협력을 강조한다는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가족 사정이라고 할 때는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거기 보시면 전문가의 객관적 황제 상황에 대한 사정, 전문가의 사정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 보면 참여가 있고 같이 협력적 관계니까 사회복지사가 짜는 잠정적 개입 전략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바라보는 개입 전략도 같이 고려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이끌어가는 사정뿐도 사정이 물론 중심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사정을 배제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같이 고려하지 않은 것이 네 번째에 나와 있는 용어가 되겠어요. 거기 보면 가족 사정의 도구가 먼저 가족 사정,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 탐색과 수평적 탐색 이 같이 고려되는데 수직적 탐색 도구로서는 마침 교재에 나와 수직적 탐색 도구로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기는 가계도나 또 생활력 도표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생활력일 때 이때 생활력은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맞으면 라이프 히스토리를 생활력이라고 하지 라이프 파워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이프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동안에 내가 내 인생에 걸쳐서 이렇게 말할 적에 내가 몇 살 때는 어땠고 내가 몇 살 때는 어떻고 이런 생활의 역사 속에서 그때마다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은 생활력 도표가 되겠고 수평적 탐색 도구라는 것은 생태도 또 사회적 관계망 지도 이런 등등이 있고 또 수평적 탐색대에서 가족 구성원들만 가지고 가족 내에서만 따지는 소시오메트리 이 소시오메트리의 결과물을 그림으로 그린 것은 소시오그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행렬표로 그려놓은 것은 소시오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그 외에도 원가족 지도라든지 또는 가족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이 네 가지이기 때문에 소시오매트리는 다른 데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렇게 5가지이기 때문에 5개를 같이 적어놓은 겁니다. 자, 먼저 가계도를 보세요. 가계도 제노그램을 보시면
3세대 이상에 걸친 가족 성원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를 도표로 기록하는 작성 방법이다. 요즘이야 저장 매체라든지 그리는 도구가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세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한 10분 이내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계도에서 3세대. 만약에 직업 가계도, 윗대가 가졌던 직업들이 현재 우리 형제의 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따져보는 것은 바로 직업 가계도라고 하는 것처럼, 유병력, 도대체 윗대들은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고가 많았었는가, 그들이 우드르 질병이나 사고는 후천적이면서도 왠지 사주팔자 믿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이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미친 영향은 뭐가 있을까. 또 자녀들의 성비, 윗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자녀들은 몇 남 몇 여셨는데 그들의 형제분들은 또 몇 남 몇 여를 줬고, 또 우리의 세대의 같은 학년에서는 몇 남 몇 여가 있고, 그래서 남녀 비가 확실히 보면 아들 많은 집에 아들, 딸 많은 집에 딸,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공무원이 많은 집에는 공무원, 경찰이 많은 경찰, 이런 것처럼 그런 영향력이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영향력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한 3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것을 가계도라고 한다. 각 가족 성원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까지 생물학적, 법적, 정서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도표로 묘사하는 것을 가계도, 여기 수직적 탐색 도구란 말을 연거푸 설명하고 있죠. 거기 4번에 보시면 가족을 시계열로 조명하여 지도함으로써, 시계열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사건을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음으로써 여러 세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이런 거에서 1번, 2번, 4번 정도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생태도. 생태도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의 가족들을 가운데 그려놓고, 그리고 그들과 상호작용을 작용하고 있는 환경 변인과의 관계를 화살표를 통해서 그려내는 이런 그 도구를 생태도라고 합니다. 생태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태도란 생태학적 체계와 생활공간에서 개인 혹은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경계를 역동적인 방법으로 지도하던 사정도구이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생태도란, 거기 오면 클라이언트의 상황에서 의미 있는 체계들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특정 문제에 대한 개입 계획을 세울 때 사용하는 사정도구이다. 거기 가계도나 생태도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그리는 것으로서, 거기 오면 4번 읽어볼 수 있죠. 당연히 환경과의 관계는 생태도 수평적 탐색 도구입니다. 환경과. 거기 보시면 5번 중요 표시하시고, 생태도에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각 체계와 가족 간의 관계의 성격 뿐만 아니라 환경에서 가족에로 자원의 흐름도 표현된다. 자원의 흐름도. 그래서 5번 앞에는 알 수가 있지만 뒤에 환경에서 가족에로 자원의 흐름도 표시가 되는 것은 생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생태도는 클라이언트에게 관련된 재반 관련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자료이지 사회복지사가 분석하고 평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런 문장들이 곧잘 나오니까. 그래서 5번, 6번에다가 앞에는 굳이 읽어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보시되 5번, 6번에 액센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시오그램, 사유성 측정도, 사유성 측정표는 소시오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여기 핵심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1934년에 모레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자, 좋습니다. 상징을 사용하여 집단 내자에 초점을 두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사회복지 조사론을 이끌어가면서 척도에는 명목척도, 서열척도, 동간척도, 비율척도가 있다. 동간척도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서스톤척도를 들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서열척도에는 총합평정척도로서 니커트 척도도 있지만, 누적 척도로서 보가더스 척도나 커트만 척도가 있고, 또 그러면 소시오메트리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어이분화 척도도 있다. 그 중에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집단 간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해서 비교하고 서열을 매기는 거에는 보가더 척도가 있고,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해서 비교해서 서열을 매기는 거에는 소시오메트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는 핵심은 집단 내 성원들 간의 상호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소시오메트리가 되겠어요. 다음에 사유적 관계망 지도. 사유적 관계망 지도, 여기도 이거 다 수평적 탐색 도구죠. 거기 보면 사유적 관계망이란 한 개인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나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유적 관계망 지도는 클라이언트와 그대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근접성, 접촉 빈도를 표시해 준다. 사유적 관계망 지도는 사유적 지지에 대한 말하자면 사정도구로 이렇게 되어 있죠. 사정도구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질문하여 하게 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1번, 2번 정도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생활력 도표. 이때 생활력 도표 조금 전에도 한번 그려봤습니다만 이때의 생활력 도표라고 하는 것은 이 생활력 도표는 이렇게 생활력입니다. 역. 말하자면 라이프 히스토리. 라이프 히스토리지 파워가 아닙니다. 생활력. 그래서 거기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생애 동안에 발생한 사건이나 중요한 문제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목적으로 간결하게 도표하는 것을 생활력, 라이프 히스토리 도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거기 보면 가족 조각 기법이나 원가족 척도 등이 있죠. 가족 조각 기법이나 원가족 척도 이런 것처럼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런 도구로서 가족 조각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3번에 가족성은 각자가 가족 내에서 경험한 그 자체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압축해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4번의 가족 조각 기법은 경험적 치료에서 가족들이 어떤 특정 사건을 언어 표현 대신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거리 감각이나 대처하는 자신들의 포즈를 시각적, 공간적으로 묘사하며 이 과정에는 중요한 것이 그거죠. 조각에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가족 조각을 시도함으로써 가족 간의 유계질서, 연합, 거리감, 친밀감,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 등 상호작용을 직접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된다. 자, 이런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원가족 척도, 원가족에 대한 만족 불만족의 정도를 측정해서 구성원의 원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도록 하는 걸로써 사실은 여기 원가족 척도는 나의 과거의 가족이니까 나의 친가나 나의 처가에 대한 아니면 나의 친정에 대한 이런 그 인식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정도.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수직적 탐색 도구로서 가계도와 생활력 도표, 수평적 탐색 도구로서 생태도와 사회적 관계망 지도, 그리고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집단 내 가족 성원들 간의 거리감을 측정하는 소시오메트리,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족에 대한 초입은 이런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는 가족 치료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